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을 돌아보면 나 잘 살아왔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픔과 후회가 더 많으신가요? 사람의 얼굴은 지난 인생을 담고 있다고 하죠.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외모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지고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늘 불만으로 가득해서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마저 짜증 가득한 인상이 되어버리죠.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남은 생을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벌써 40이 된 딸에게. 이 책은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정신과 의사가 40대가 된 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나이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알게 됐는데요. 삶에 치여 힘들어하는 딸에게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읽다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며 해주는 말이라 따뜻함이 느껴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게 많다. 우선 건강이다. 언젠가부터 눈앞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체력도 떨어진다. 한창 일이 바쁠 땐 잠을 줄이면 됐지만 이젠 잠을 줄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억력도 나빠진다. 단어가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지? 그거 있잖아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외모도 달라진다.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된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젊은 날의 힘과 열정,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거두어 간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젊은 시절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에는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후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어렸을 적 꿈꿔온 인생 궤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후회와 한탄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꿈을 재조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공간과 탄력이 자라난다. 또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날선 감정이 수그러들고 어느 순간 별일 아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단점도 많고 한계도 가진 나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실패와 좌절도 생의 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잠시 살다 갈 뿐이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데 감사하게 된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3가지, 그것을 대하는 법. 나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끗이 단념할 줄 알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해서다. 사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서 타인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삶의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리 없다. 더 나아가 내 느낌과 생각과 행동 역시 정답이 아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프레임일 뿐이다. 당연히 타인에게 같은 프레임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갈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격화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증폭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2번째는 지나간 과거다.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다.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경험으로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후회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때 무엇을 했다면 지금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게을러서 문제라면 내가 왜 게을러졌을까를 따지기보다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낫다. 소심한 성격이 문제라면 유전자 탓, 부모 탓을 하기보다 자극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자. 비록 후회스러울지라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에 이르렀다.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이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거둬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서 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력하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돈, 명예, 권력은 달콤하고 중독적이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 하나 없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끝내 지키고 싶은 가치와 태도는 뭘까? 이 질문으로부터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탄생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로 공자가 남긴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수험생 시절에 이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구나. 대입을 앞두고 불안과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 말을 전했다지. 그때 그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날 아플 수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뿐이었어. 그러고 나니 잡생각과 걱정이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 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그러니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쩌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도 모른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얼마 전에 네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하다.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다.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 30대 때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했다. 한창 바빴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다. 작가이자 경영 철학자인 찰스 핸디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핸디는 친구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60대는 아이들도 다 크고 돈도 벌어놓았고 그리 바쁘지도 않은 일종의 자유시간이었다.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 이후 핸디 부부는 요즘 60대의 초상을 그려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60대 여성 29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나이를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쟁취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질곡의 삶 속에서 이제 비로소 온전히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다.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는지. 그런데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에서 피어난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닌다.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다.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유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다.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좋은 일 속에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크게 다를 뿐이었다. 그걸 알고 나니 나에게 닥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 이 나이가 참 좋다.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작가는 어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창작 에세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강 신청을 했다. 강의 첫날 8명의 수강생들은 제각각 자기소개와 이 강좌를 듣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2가지가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첫째, 수강생의 연령대가 모두 60대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겉보기엔 순탄한 삶을 살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구간이 인생에 하나쯤은 다 있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한쪽 눈을 잃게 된 사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한, 무모한 자신감에 시작한 사업이 망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일 등등. 결국 수강생들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사람이란 누구나 숨겨둔 아픔이 한 가지씩은 있으며 겉보기와 다르게 내적으로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가감없이 바라보는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은 없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된다.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을 꿈꾼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조금 더 자라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느낀다. 세상은 안전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성공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삶은 결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곤 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질병과 사고 등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간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퉈서 끝내 연락을 못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다짐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친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세상에 관한 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한층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세상은 비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과 악,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준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리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다.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제까지 잘 헤쳐온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간다. 분명 세월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젊어서는 그것이 행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아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다.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고쳐야 할 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 살아온 족적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정말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됐다. 그러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런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내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산다면. 걱정이 많을수록 꼭 익혀두어야 할 삶의 기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줌 기능을 사용하면 참 편하다. 클로즈업을 하고 싶으면 줌인을 해서 얼굴만 담을 수도 있고, 먼 풍경을 다 넣고 싶으면 줌아웃을 하면 된다.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구글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좁히거나 넓히면 특정 도로의 상세한 모습부터 점점 화면을 확대해 사람이 보이는 모습까지 전부 살펴볼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 사람이면 아마 같은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자동차와 건물들이 작아지고 금세 도로마저 사라진다. 그러다 내가 몸담고 살던 장소가 어느 순간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 오늘날 망원경과 현미경은 아주 익숙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처음 발명되었을 때만 해도 망원경과 현미경은 굉장히 획기적인 도구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우연히 10의 제곱수라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한 젊은 남녀가 어느 가을날 오후 시카고의 호숫가 근처에서 피크닉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카메라의 초점은 10초마다 10배씩 확장되어 이내 광활한 우주로 뻗어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 두 남녀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카메라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처음의 장면을 비춘다. 이제는 반대로 10초마다 10배씩 초점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남자 주인공 손의 피부를 통해 신체 안으로 들어간다. 살아있는 세포를 지나 끊임없이 요동하는 원자 운동의 세계를 보여주기에 이르는 것이다. 20세기 과학이 안내하는 가상의 세계 여행이었지만 한순간 사고의 패러다임을 흔들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사이,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디일까?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 우리 인생을 가까이서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우리는 눈앞의 것들만 챙기고 살기에도 벅차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시세끼 해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집안일도 하려 들면 끝이 없다. 게다가 내 손이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 업무들, 매일 살펴야 하는 인간관계. 그러다 보면 언제 하루가 지나갔는지, 언제 일주일이 가고 또 언제 한 해가 저무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 있다. 나무만 보고 사느라 숲을 볼 여유가 없는 삶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초라하게 그지없다. 아등바등 살아온 것에 비해 크게 이룬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회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아득해지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다. 심한 경우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잃고 시리에 빠지기도 한다. 이럴 때 시선을 돌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금 내 삶을 조망해보면 어떨까? 눈앞의 일에 급급한 시선을 줌아웃시켜 인생 전체를 보게 된다면 현재를 더 지혜롭고 너그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틴어 메멘토 모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 아침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지만 실은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을 내세운 것일 수 있다. 나한테는 큰일인데 친구가 별로 호응해주지 않아 서운했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에게 더 큰일이 생긴 상황일 수도 있다. 한때는 나보다 잘 나가는 회사 동료가 미워서 겸손한 모습조차 가식이라고 욕했는데 막상 내가 성공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제야 그 동료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 신입일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팀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막상 그 자리에 올라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언젠가 엄마에게 화가 나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러므로 돌아서자마자 후회할 말과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나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언급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만 해도 후회할 일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매일 아침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아침 타인에게 좀 더 다정하고 너그럽게 대하자고 마음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지나가는 일에 함부로 흔들리지 말 것. 어느 날 아이의 발달이 늦는 것 같다며 한 엄마가 찾아왔다.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외할머니 손에 맡기는데 그녀가 볼 때는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을 잘 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아이는 표현 언어가 좀 늦되긴 해도 수용 언어적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다. 심지어 정서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할머니의 육아 방식이 못 믿어왔는지 몇 차례 언어 치료를 해보고 싶어 했다. 다음번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다. 그런데 엄마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외할머니는 아이를 잘 돌보았다. 아이가 뭐만 해도 예뻐하고 칭찬해 주었다. 외할머니의 눈에선 그야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졌다. 다만 엄마의 요구대로 단어 카드를 읽어주거나 간식을 정해진 만큼 주거나 시간에 맞춰 낮잠을 재우지 않을 뿐이었다. 외할머니는 넌지시 말했다. 제 딸이 너무 걱정이 많죠? 처음 키워봐서 그래요. 뭐 하나만 잘못돼도 애가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런데 저도 제 딸 키울 때 그랬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크더라고요. 요즘은 손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오물거리는 입이며 조그마한 손가락이며 전부 다 신기해요. 제가 애들 키울 땐 몰랐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경험이 없는 엄마에게 육아는 걱정투성이지만 아이를 키워본 할머니는 육아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다. 아이가 끼치는 걱정도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순간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질 것들이다. 이걸 아는 할머니는 사소한 걱정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이가 보이는 경이로움과 사랑스러움을 전부 눈에 담으려고 했다.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지만 멀리서는 오히려 잘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멀리서 보는 지혜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머릿속에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인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걱정이 될 때, 이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무엇을 택하든 걱정하든 안 하든 대체로 결과가 비슷한 일이 대부분이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집중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멀리서 인생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지혜다. 만약 내게 힘든 일이 생겨서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면 삶의 가장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바로 지금을 조망해 보기를 바란다. 만약 그게 잘 와닿지 않으면 1년 뒤, 3년 뒤의 너를 생각해 보렴. 지금 그 문제가 모든 것을 놔버릴 만큼 힘든 일이니? 혹시 지나갈 일은 아니니? 시간과 함께 흘러갈 일을 붙들고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적당히 걱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렴. 네 소중한 에너지를 지나갈 일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가톨릭 돈 보스코 청소년 교육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다. 누구나 바라는 낙관적인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쁨은 낙관주의를 통과해 튀어나오는 삶의 동력이다. 보는 시점을 바꾸어 주 마우스를 보면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치여 시리에 빠질 때 인생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삶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멀리서 보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다. 그러니 언제나 기억하렴.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을 말이야. 누가 뭐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다. 나는 20년 넘게 첼로를 배우고 있다.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연주회도 연다. 독주도 하고 사중주도 한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켤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내 실력은 20년 세월을 들먹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도 서툰 티가 나고 실력은 보잘것없다. 나는 첼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다.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은 포기했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40 넘어 생활이 안정되자 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과 레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내준 그 짧은 숙제를 하기도 버거웠다. 게다가 학회 일정 등 생활이 바빠지면 몇 달이고 레슨을 못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첼로를 배운답시고 돈 들여 첼로를 사놓고는 정작 연습은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첼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레슨을 받는 짧은 시간이나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생활은 온통 머리를 쓰는 일 투성이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고 그에 대한 역동적 해석을 해주려면 끝없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하는 말은 대개가 어둡고 슬픈 이야기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런데 첼로를 연주하고 있으면 일하느라 소진된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느낌이 들었다. 첼로가 내는 음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 자체가 나에게는 명상 같은 효과를 주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 첼로 연주는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었다. 가끔이지만 좋은 소리가 날 때, 오랫동안 연습한 곡을 실수 없이 연주했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합이 잘 맞았을 때 쾌감을 느끼곤 했다. 저녁 무렵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을 때나 손잡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름다움을 느낄 때 오는 쾌감은 일상에 찌든 마음을 정화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첼로를 배우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중에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온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나이대도 참 다양했다. 그처럼 나이와 분야를 막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엿보는 기회를 얻었다. 병원에만 머물렀다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즐거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첼로를 배우고 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몇 곡을 연주해내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다. 레슨만 빠지지 말자. 여력이 되면 하루에 딱 15분만 연습하자. 이 정도가 첼로를 배우는 내 원칙이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가 내 목표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좌절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첼로 연주에서 오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잘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릴 것. 두말할 필요 없이 취미는 생활의 활력소다. 취미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상이다. 직장 일이든 인간관계든 혼자 힘으로는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목을 잡는 것도 예산일이다. 하지만 취미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누릴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한다. 운동을 할 때 땀방울을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 춤 연습을 하다가 동작의 짜임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뿌듯함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다. 또 취미는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 장사는 잘해야 한다. 잘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돈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취미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저 좋아서 즐겁자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새롭게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취미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제인지도 까마득한데 취미 생활을 할 정신이 있겠어? 충분히 이해한다.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으면 잠이라도 푹 자는 게 소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쳇바퀴 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취미 생활은 그 적절한 대안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뜻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초보자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거기에는 취미도 경쟁하듯 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왕 하는 거, 장비도 괜찮은 걸로 준비하고 탁월한 선생님에게 배워 실력을 쑥쑥 키우려고 한다. 취미도 일처럼 잘 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 번은 한 여성이 유화 그리기를 취미로 삼기 위해 미술용품을 구입한 다음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었다며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온 적이 있다.
나는 취미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너무 작정하고 시작하면 즐겁기는커녕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된다.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취미마저도 잘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잘해야만 하는 일은 직업 하나로 족하다. 나머지는 좋아하는 만큼 즐기면 된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면 그러한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능한 만큼 누리면 된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재밌고 즐거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리겠다고 마음먹는 것. 큰 목표는 멀찌감치 세워놓고 되는 대로 조금씩 해나가기. 이것이 내가 20년 넘게 취미 생활을 이어온 비결이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공주 왕자놀이도 하고 살림놀이도 하고 전쟁놀이도 한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내일 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잘하고 있나?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에 자신을 100% 열어놓는다. 어른에게는 취미가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취미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잊게 하고 이행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 이행 공간은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실에 찌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맛보는 기쁨을 얻는다. 창조성, 예술, 문학은 모두 이행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취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가해오는 조건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평가로 취미의 세계를 망치지 말자. 놀이의 세계에까지 경쟁을 들여오지는 말자. 내가 재밌고 즐겁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겠니? 내 뜻대로 찾아 누리는 사소한 재미가 많아져야 팍팍하고 사나운 인생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취미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하겠다고 마음먹자. 사실 취미 생활 외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세상은 내가 맞춰야 하는 일과 사정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취미라는 평생 친구를 얻으면 나쁠 게 하나 없다. 그저 좋을 뿐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